청선 검찰개혁 절절했고 그걸 하겠다는 문프를 지지했으니까 라고 말했습니다. 공지영은 소셜미디어에 올린 글에서 조국 법무부 장관 후보자의 각종 의혹을 일축하며 이같이 밝혔습니다. 이어 문프께서 그걸 함께할 사람으로 조국이 적임자라 하시니까 나는 문프께 이 모든 권리를 양도해드렸고 그분이 나보다 조국을 더 잘 아실 테니까 라고 덧붙였습니다. 공지영은 다른 글에서 조 후보자 딸의 입학 부정 의혹 등에 대해 학교별 전형만 뒤져봐도 나오는 걸 아무 소리나 해놓고 이제 뒤늦게 팩트가 나오고 있다면서 그럴듯한 카더라 통신에 평소 존경했던 내 패친들조차 동요하는 건 지난 세월 그만큼 부패와 거짓에 속았다는 반증이라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면서 이 싸움은 촛불의 의비까지 포함된 정말 꼭 이겨야 하는 싸움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이 밖에 공지영은 자한당의 전략은 조국을 주저앉혀 문재인 정부의 결정타를 안기겠다는 것이라며 문재인 정부를 실패한 정권으로 전제하고 그 실패를 주범을 조국에게 씌우겠다는 것이다. 조국을 무너뜨리면 문재인 정권도 무너뜨릴 수 있다는 것이다. 조국을 밟고 내년 총선에서 다시 일어서 정권을 가져오겠다는 것이라며 지지 세력의 결집을 주문했습니다. 공지영 작가는 운동권 학생으로서 활동하면서도 연애를 하였고 첫사랑과 첫 번째 결혼을 하였답니다. 이 결혼에 대해 공지영의 아버지는 반대했으나 공지영은 아버지와 같은 부르주아가 좋아하는 사람과는 결혼할 수가 없었다라고 전하며 결혼식을 올렸다네요. 이후는 첫 번째 이혼 후에 쓰게 된 작품인데 언론에서는 해당 작품보다 공지영의 이혼 소식에 더 관심을 보였답니다. 공지영은 베스트셀러 작가였지만 이혼 등의 경험과 특유의 가치관으로 부를 이루지는 못했답니다. 두 번째 이혼을 한 이후에 처음으로 저축을 시작한 것으로 알려졌죠. 공지영 남편들 세 번째 남편 젊었을 때 사진 이혼 4번. 최근 공지영 이재명의 사건으로 인하여 관심들이 급증하며 공지영의 관련 검색어에 세 번째 남편 젊었을 때 사진 이혼 4번이라는 연관 검색어들이 화제가 되었습니다. 공지영은 1963년 서울특별시에서 태어났으며 어렸을 때부터 집안이 꽤 유복했다고 합니다. 아버지는 유학까지 다녀왔으며 덕분에 성공하여 식모를 두고 그때 당시에 보기 힘들었던 자가용도 가지고 있을 정도로 부해서 그 동네에서는 모르는 사람이 없을 정도로 유명 인사였다고 합니다. 공지영의 젊었을 때는 부유한 집안에서 자라서 천진난만한 성격이라서 학생운동과는 거리가 멀었다고 합니다. 공지영의 학생운동의 시작은 당시에 연애 중이었던 첫 번째 남편의 위기철에 영향을 받아서 시작을 하게 된 것이라고 추측이 되고 있습니다. 공지영의 이혼은 4번이 아니라 3번의 이혼이 있었다고 합니다. 공지영의 남편들로는 공지영의 첫 번째 남편은 위기철로 대학교 2학년 때 2년차의 선후배 관계였다고 합니다. 학생운동권의 커플이자 공지영의 첫사랑으로 결혼에 성공하며 6년 만에 이혼하였습니다. 이혼 사유로는 가사 분담에 따른 문제의 불화와 폭력으로 인하여 이혼을 하였다고 합니다. 이들 사이에 딸 한 명이 있습니다. 위기철이 10년간 딸을 키우다가 재혼 후 뉴질랜드로 이민을 떠났습니다. 그 후 두 번째 오병철이며 영화 감독으로 공지영의 소설을 영화화하며 충무로의 주목을 받았습니다. 이들은 1993년에 결혼을 하였으며 1995년에 이혼하였습니다. 그 이후 오병철은 2005년에 47세의 나이로 식도암에 걸려서 사망하여서 두 번째 이혼을 하였습니다. 세 번째 남편으로는 이혜영 교수로 1997년에 결혼을 하였으며 2004년에 이혼을 하였습니다. 이 교수는 이혼한 후 제주도와 서울을 오가며 홀로 생활을 하였습니다. 일부의 언론에 따르면 제주도에 살고 있던 방송인 허수경과 서로의 처지가 비슷하며 공감하며 서로의 상처를 어루만져주며 결혼에 골인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두 사람의 결혼 연도는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현재 두 부부는 가정을 꾸리며 행복하게 살고 있습니다.
이러한 일들이 공개가 된 이야기로는 과거 MBC 무릎팍 도사에 출연하며 3번 결혼한 사연들에 대해서 당당하게 이야기하였던 적이 있습니다. 과거 공지영은 친한 기자와 대화를 나누던 중 난성이 다른 3명의 아이를 키우고 있다고 말하였는데 다음날 신문 일면에 보도되면서 너무 당황했다고 이야기하며 그러나 당당하게 받아들이기로 하며 한편으로는 통쾌하다는 생각이 들기도 하였다고 합니다. 대중들의 손가락질이 무서워 이혼 사실을 숨긴 채 살았는데 이제는 당당하게 밝히자라는 생각이 들었다고 합니다. 기사가 나오자 공지영의 아버지에게 전화가 와 공지영이 이혼한 것에 대해선 싫지만 불행한 것은 더 싫다고 알아서 잘 하라고 전하였다고 합니다. 그러면서 3번의 이혼에 대해서는 서로 안 맞았을 뿐이다. 사랑이 오는 것은 막지 않겠지만 다시는 재혼하는 일은 없을 것이라는 생각을 밝혔습니다. 참 말도 많고 탈도 많은 작가가 공지영인 듯하다. 3번의 결혼과 3번의 이혼, 오죽하면 공지영 남편들이 연관 키워드로 있을 정도이다. 그런 공지영 작가가 조국을 지지하고 나섰는데 과연 약이 될지 독이 될지 모르겠다. 공지영이 지지한다고 하니 오히려 개인적으로는 반감이 생기기도 하는 게 사실인데 어떤 식으로 지지를 하는지 알아보자. 공지영이 SNS를 통해서 조국 법무부 장관 후보를 지지했는데 주부보자 임명 청원을 공유한 것이다. 나는 조국을 지지한다. 적폐청산 검찰 개혁 절절했고 그걸 하겠다는 문구를 지지했으니까. 소신 발언이다. 그리고 조국 후보에게 형제가 왜 이혼을 했는지 후보자 자녀가 왜 유급을 했는지를 우리가 왜 알아야 하는지 모르겠다는 이야기를 하면서 매번 같은 패턴을 왜 하는가에 대한 이야기도 했다. 인사청문회만 하려고 하면 신상털기를 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것인지 온갖 말들과 사실도 아닌 일들이 사실처럼 나오는데 도대체 국회의원들이 하는 일이 이런 것이라는 게 말이 되느냐 말이다. 물론 후보자에 대한 검증은 해야 한다. 하지만 정도는 있다. 후보자가 했을 수도 있다가 했을 가능성이 크다는 식으로 의혹이 일고 끊임없이 고리를 물고 있는 상황으로 전개가 되면 안 된다. 조국 후보뿐만 아니라 다른 후보들도 마찬가지다. 공지영은 이렇게 이야기를 했다. 자유한국당의 전략은 조국을 주저하며 문재인 정부의 결정타를 안기겠다는 것이라고 말이다. 조국 법무부 장관 후보자의 임명을 반드시 해주십시오라는 제목으로 올라온 청원에는 조국은 국민이 지킨다면서 조국 법무부 장관 내정자의 신속한 청문회와 장본화 임명을 청원한다는 말로 시작을 했다. 물론 조국 후보를 법무부 장관에 임명하는 걸 막아달라는 청원도 있다. 그리고 조국 후보의 딸 고려대 학위를 취소하라는 청원도 있었는데 이건 갑자기 비공개로 바뀌었다. 사실 조국 딸에 관한 청문은 조금 의아하다. 6,300명의 사전 동의를 받고 정식 등록을 앞두고 있었다고 하는데 갑자기 비공개라니. 조국 후보의 아들과 딸에 관해서는 또 다시 글을 쓰기로 하고 지금은 공지영의 이야기를 좀 더 해보겠다. 공지영은 1963년 서울에서 태어났고 집안은 꽤나 유복했다고 한다. 당시 서울대를 졸업하고 유학까지 다녀왔다고 하는데 1963년생이면 나이가 56살이 넘었는데 그 당시 사람들은 사실 먹고 살기도 바빴었다. 그런데 유학까지 다녀오다니 정말 집안이 부유했던 듯하다. 집에는 식모까지 있었고 자가용도 있었다고 하는데 지금이야 자가용이 넘쳐나지만 80년대 초까지만 해도 자가용은 부의 상징이었다. 그동안 공지영은 사회적인 이슈를 건드린 적이 많았는데 종편 방송에 출연을 했던 인순이와 김연아를 비난한 것도 있고 마광수 교수를 비난을 하기도 했었다. 그리고 문 대통령이 대선 출마를 했을 당시 대선 출마 장소를 부엉이 바위를 추천하면서 논란이 되기도 했었고 클라라의 노출에 대해서 생계형 노출이라 말하기도 하고 이재명 스캔들 의혹을 증언하는 등의 논란. 사실 공지영의 논란은 끝도 없다. 이 정도면 과연 그녀는 무엇을 위해 사는 것인가 하는 생각도 든다.
조국 후보자를 지지하는 것도 조국 후보자에게 득일까 실일까? 오늘도 예사세요. 제 책을 읽으면서 행복하다고 말하는 적이 거의 없었거든요, 여태까지. 근데 처음으로 참 행복하다. 그렇지만 또 그러니까 제일 되게 좋았던 반응들이 3분의 2는 낄낄거렸고 3분의 1쯤 울먹울먹 했다. 딱 내가 원하는 대로 네, 근데 그런 게 좋았고요. 또 읽는 동안 정말 행복했다. 그거는 제가 정말 보람이 있었어요. 요즘 행복학교는 최근에 어때요? 이제 끝나고 나서 또 많이 반응이 있어요? 아니, 저도 사실은 좀 걱정했는데 이 사람들 너무 철이 약간 없어갖고 전부 다 야, 이거 나다 그러면서 막 좋아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는 사람들이 뭐 이렇게 사생활 드러내도 괜찮아요 라고 하는데 의외로 아무 이렇게 거리낌이 없어요. 그러니까 막 진짜 도시에서처럼 어머 제가 나 아나? 막 이렇게 하는 거 없이 그래 나 그러고 그냥 또 그러면 어떠고 안 그러면 어떠냐 좀 이런 톤이에요. 그리고 아주 예민한 분들 몇 분들만 좀 뭐라고 하시길래 제가 그건 좀 고쳤어요. 네. 그 산 사람들과 이 도시 사람들의 가장 큰 차이점 이렇게 보시면서 뭐라고 할 수 있을까요? 얽매이는 게 아무래도 너무 적은 게 가장 큰 차이점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거기 그 카페 소풍 주인이 이제 직장을 그만두고 가시면서 얘기하셨지만 예전에는 그러니까 조직의 시간에 맞춰야 되고 뭐 전철 시간에 나를 맞추고 이랬는데 여기서는 내가 밥 먹고 싶을 때 밥 먹고 자고 싶을 때 자고 내가 여행 가고 싶으면 문 잠그고 가버리고 그러니까 시간이 온전히 나의 것이다. 근데 결국 시간에 얽매이지 않는다는 건 사실 거의 모든 것에 안 얽매인다는 거거든요. 거기도 좀 약간 얽매이는 게 있긴 해요. 술 뭐 먹는 거 이런 게 좀 얽매이긴 하는데 어쨌든 그런 점이 기본적인 자유이고 참 이상한 게 그 권력, 뭐 학벌, 돈 한 요 세 가지 정도만 이렇게 느슨하게 다 포기할 수는 없겠지만 느슨하게 포기해도 완전히 다른 삶을 살 수 있다는 게 거기서 너무 놀라운 점이었어요. 진짜로 맨날 늦게 자고 늦게 일어나고 그러는데도 어느 정도 이게 자연에 왜냐하면 어쨌든 이렇게 말하자면 돈이 많지 않기 때문에 자연에 어느 정도 수능을 해야 또 먹거리도 채취하고 뭐 땔감도 나오고 이러니까 아주 안 수능하는 것은 아니지만 어쨌든 그 리듬에 따라서 이렇게 살아가는 것은 확실한 것 같아요. 그리고 그게 그 사람들이 그렇게 술 먹고 운동도 안 하는데도 우리보다 약간 건강하고 다들 또 그렇게 먹는데 날씬해요. 그것도 되게 불가사의한 것 같아. 이분들은 그럼 지리산에서 만나신 건가요? 어떻게 처음 인연을? 낙장불입 시인하고 버들치 시인은 원래 제가 대학 졸업하고 첫 직장이 이제 민족문학 작가회에서 10만 원 받으면서 제가 전화 받는 급사할 때 그때 이제 거기서 10만 원도 못 받고 일하러 오던 그 사람들이었으니까 벌써 지금 인연이 한 거의 20년 넘죠. 예, 그 사람들이어서 원래 알고 있었는데 이제 서로 살기 바쁘고 그러면서 지리산에 그 사람들은 그 사이에 내려가고 한 10년 정도의 그 공백이 있다가 제 지리산에 처음 만난 거였어요. 예. 그럼 뭐 우연히? 아니, 그러니까 알고는 있었죠. 지리산에 살고 있다는 것을 알고는 있었는데 뭐 찾아갈 생각도 못했고 뭐 그랬는데 아무튼 우연히 제가 거기 책 머리에 썼지만 그 매화꽃 피던 그 해 처음 가보고 너무 이게 뭐랄까요 신선한 충격 같은 걸 받아서 그 다음부터 제가 진짜 틈만 나면 거길 갔죠. 자발적 가난의 삶, 자유의 삶 보시면서 어땠는지 좀 그래 얘기. 이번에 제가 무슨 모 방송에서 이제 거기를 방문하는 걸 하나 찍었는데 제가 변진섭 씨랑 같이 갔어요. 그래서 사실 조금 걱정도 됐어요. 왜냐하면 첫째로 거기가 다 재래식 화장실 이런 거이기 때문에 사실 여자로서 되게 불편하고 그 부분은 또 매일 샤워를 할 수 있는 그런 여건도 사실 아니에요. 그리고 목욕탕을 갔더니 할머니들이 너무 차지하고 일어나질 않으셔. 정말 앉지도 못하고 겨우 한번 샤워하고 올 정도로 힘든데 아무리 방송이지만 내가 저 연예인을 데리고 가서 혹시 힘들지 않을까 약간 걱정이 됐어요. 근데 이제 끝나고 나서 그 연예인한테 이렇게 딱 마이크를 들이댔는데 변진섭 씨가 그러는 거예요. 솔직히 자기 굉장히 부자들 많이 알고 자기도 꽤 잘 산다. 그런데 한 번도 부럽다는 생각은 못 했었다. 근데 여기 와서 이 사람들의 삶을 내가 1박 2일 동안 딱 보고 내가 이 사람들을 엄청 질투한다는 걸 깨달았다라는 그 얘기를 했을 때 내가 나랑 똑같구나. 그러니까 질투라는 게 우리가 그렇게 할 수 없기 때문에 질투하는 거잖아요. 부러워하고. 그래서 너무 부러워요. 저 자신도 그렇게는 못하는데 저는 그래도 가서 늘 얘기하죠. 야, 싼 집 나왔으면 얘기해. 내가 애들 키워놓고 바로 갈게. 예, 저도 갈 생각이 꽤 있어요. 이런 생각도 좀 들었어요. 그러니까 단순히 이 환경이 바뀐 것만이 답이 아닌 것 같다. 이를테면은 지금 여기 사는 사람들 그냥 지리산에 갖다 놓는다고 그렇게 살 수 없잖아요. 예.
그래서 그런 주인이 되는 삶, 행복한 삶을 사는데 되게 마음가짐도 중요한, 그러니까 그분들은 되게 어떤 각성이 있어서 간 거잖아요. 가정으로. 거꾸로 얘기해보면 거기 와서 크게 실패하고 올라가신 분이 있었는데 이제 딱 서울에서 집을 빼서 전셋값을 빼서 거기에 이제 집을 하나 짓고 나머지 돈으로 주식 투자를 열심히 하시는 분이 계셨대요. 그분은 새벽부터 일어나서 뉴욕 뭐 증시 동향부터 살피고 굉장히 열심히 하셨는데 결국 실패하고 서울로 가셨다고 해요. 그러니까 그 자연의 삶에 수용하고자 하는 어떤 인생의 어떤 커다란 변화가 없으면 실패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아무리 몸이 거기 가 있어도 소용이 없는 게 저도 거기 썼지만 무의식적으로 저도 1분, 10분 막 재가지고 제가 약속을 저도 지키려고 하고 늦으면 막 화내고 이러거든요. 근데 거기 사람들 전혀 그럴 일이 아닌 거예요. 그래서 그런 사람, 그러니까 내가 자연의 리듬에 따라 혹은 내 마음과 몸의 리듬에 따라 살겠다 하는 분들만 정착에 성공하시는 것 같아요. 생각해보니까 거기는 시계가 별로 필요 없을 것 같아요. 아, 그러고 보니까 진짜 거기, 그러고 보니까 진짜 벽에 시계 걸린 거 못 본 것 같아. 그래요? 못 봤어요, 진짜. 그러고 보니까. 아니, 이게 아니라 그냥 핸드폰 이렇게 가끔 시간 보고, 예. 거의 텔레비 있는 집도 거의 없고요. 선생님 굉장히 동안이신데요. 아, 고맙습니다. 그 선생님한테 그 나이듦이라는 건 어떻게 인식되시나요? 사실은 육체적 나이 들면 저도 참 두려워요. 그러니까 예전과 다르게 이제는 조금만 잠을 못 자도 다음날 완전히 막 죽겠다든가 술도 예전만큼 못 마신다든가 이런 거 두렵고 그런데 마음은 되게 좋은 것 같아요. 일단 가장 큰 변화는 어느 것도 이렇게 영원하지 않다라는 걸 정말 알게 됐어요. 그래서 그거를 저는 굉장히 깊이 깨달았다고 생각했는데 화장실에 가니까 이 또한 지나가리라 이게 다 써 있는 거예요. 그게 근데 맞아요. 정말 제가 나이 들면서 안 건 이 또한 지나가리라는 거. 그러니까 특히나 이제 힘든 게 닥쳤을 때 예전에는 그러니까 생각해보면 거기에 푹 빠져서 이게 영원이라고 생각하고 힘들었던 것 같아요. 그때 뭐 이건 영원이야 생각하진 않았지만 근데 지금은 한 사흘 동안 힘들겠구나. 아니면 한 달은 내가 이거 걸리겠다. 혹은 언제쯤 끝날까 이렇게 좀 이렇게 헤아려 보면 그래도 힘들지만 그래도 좀 난 것 같은 거. 이게 나이 듦이 나에게 주는 선물인 것 같아요. 제가 70이 넘으면 빨간 투피스, 레이스 달린 블라우스를 입고 빨간 스포츠카를 스카프도 좀 휘날려고 했는데 그거는 좀 위험하대요. 그 스포츠카. 스포츠카가 근데 뚜껑이 없는 거 우리나라 실정이 너무 안 좋은 것 같고 뚜껑이 있고 2인승 그거 타고 그 다음에 과자를 이렇게 먹고 책, 돋보기를 끼고 책 읽는 그런 할머니 되는 게 제 소원이에요.